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법, 그 중에서도 이제 가족관계의 법을 시작을 하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혼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혼인 관련된 부분 그냥 군더더기 없이 빨리 들어가는데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이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보면. 근데 이제 법으로 봤을 때 일종의 계약행위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하죠. 왜? 법적 결혼은 일종의 계약행위니까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등등 따져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혼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1984년도 때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미스 코리아이면서 가수였었던 당대 탑스타였었는데 어느 날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가 중계 같은 그런 TV쇼에서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났습니다. 김모모양 알고 봤더니 유부녀로 밝혀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지금으로 따지면 사생팬 같은 사람이 짝사랑하던 30대가 몰래 김모모양 김모모양과 혼인신고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런 것에 대한 무슨 제도 이런 것을 좀 많이 미비해서 졸지에 김모모양께서는 이제 유부녀가 돼버린 그런 뉴스였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셨던 분은 이분은 경찰서 끌려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건 황당한 얘기죠. 자, 이제 혼인의 성립 요건을 좀 따질 때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인,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요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법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전부 다 깔끔하게 다 따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권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요건. 내가 이제 결혼을 통해 얻는 의무도 있겠지만 권리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형식적 요건은 딴 거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 요건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 요건. 일단 첫 번째,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아까 서두에 들었었던 당대 80년대 최고 당대 톱스타였던 김모모양처럼 난 혼인하고 싶은 의사 자체도 없는데 어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짝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나를 법률적으로 유부녀를 만들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렇죠? 형식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때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 치더라도 실질적 요건 이건 절대 갖춰지지 않은 것이죠. 보면 일단 실질적 요건으로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보면 두 번째, 혼인의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혼인의 장애 사유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연령입니다. 일단 18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게 다 많이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가장 어린 나이, 최저, 어른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8세입니다. 근데 18세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거든요. 그래서 18세인 경우에는 혼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단독으로는 불가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혈족은 이제 나랑 피로 맺어진 나랑 그런 친족이 되죠. 근데 그 범위가 8촌 이내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중혼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혼인이 겹쳤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 이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의 약간 사랑과 전쟁 이런 데서나 좀 자주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겠죠. 이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법률 드라마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바로 이 중혼을 다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자 한 분이 남편 셋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정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법적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남자 셋과 중혼의 관계를 가지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일본도 똑같이 중혼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뭐 중동 국가 뭐 다른 국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이제 하는 뭐 약간 그런 식의 좀 드라마인데 이상한 드라마는 아니고 되게 좀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재미있게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드라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잠깐 살펴볼 게 있는데 뭐냐 실질적 요건을 다 거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만 인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 요건은 다 갖췄어요. 부부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갖췄어요.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 그러면 법률혼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혼의 반대말은 법률혼입니다. 법률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특히 상속과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을 제대로 받으려면 법률혼 관계여야만 합니다. 자, 여기도 나오네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것.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부부생활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럼 이제 만약에 혼이란 의사 없이 같이 거주하며 사는 경우는 뭘까요? 보면 이거는 이제 동거가 되겠죠. 혼이랄 생각은 없어. 근데 같이 거주하며 살아. 이런 경우는 동거가 됩니다. 자, 혼인의 법률효과, 혼인을 함으로써 어떤 법률이 생길까 봤더니 혼인한 남녀는 당연히 법적으로는 배우자 관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배우자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일정 범위의 배우자 가족과는 인척이라고 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건 혈족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나 경우에는 집사람과 나의 와이프와 결혼했습니다. 이 와이프의 부모님과 저는 원래는 혈흔 피 한 방울 안 섞인, 만약에 피 한 방울 섞였다면 약간 막장 드라마 이렇게 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죠. 근데 결혼을 함으로써 장인 장모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척 관계가 됩니다. 또 집사람의 형제들 이런 경우도 나와 서로 간에 인척 관계가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친척 관계인 셈이죠. 자,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망이고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긴 재산이 있을 경우 그게 내가 남긴 뭐 부인에게 가거나 또 자식이 있으면 또 자식에게도 가거나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유언장석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 간에 함께 살면서 동거하면서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부양할 의미를 진다라고 하는 게 부부로서의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어느 일방이 동거, 서로 함께 살면서 협조,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를 위반했어. 그러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병들어 늙고 지쳤는데 저 인간 너무 꼴 보기 싫어 하면서 저를 몰래 갖다 버립니다. 보면 배우자의 유기 이렇게 됐다. 그러면 부양할 의무를 저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럴 때는 귀책 사유가 이쪽에 생기게 되는 경우죠.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겠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년의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년의제는 기존에 그 미성년자와의 계약 부분에서 잠깐 다뤘었던 부분이라서 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래 성년의제라고 하는 부분은 잠깐 설명해 보면 미성년자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보면 뭐 시어머니가 됐건 시아버지가 됐건 이 혼인 생활에 자꾸 이래저래 간섭하고 막 할 수가 있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년의제라고 하는 것은 어리지만 성인으로서 간주해 줌으로써 단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해서 혼인으로서의 어떤 자주권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혼인의 독립성 보장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하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 별산제를 적용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런 거죠. 남과 여가 있었는데 혼인 전에 모았었던 재산은 다 부부가 됐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 아닙니다. 보면 혼인 전에 만들었었던 재산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부부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유 재산이 있는데 특유 재산을 관리, 사용, 처분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각자 모은 재산은 각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결혼해서 모았었던 재산인데 대체 누가 더 얼마나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함입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느 날 화창한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픽 하고 저 외출 갔다 올게요 라고 나가버립니다. 뿅. 저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띵동 띵동 하고 문을 엽니다. 보면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저 세탁소인데요. 저 사모님이 맡기셨던 외투 세탁물 처리했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비싼 거라서 모피라서 그런데 세탁 처리하는데 한 10만 원 들었어요. 라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 10만 좀 비싼가요? 하여튼 한 3만 원 들었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듣고 있는데 화창한 여름날에 졸려 죽겠는데 갑자기 들어서 나한테 3만 원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나는 갚아주지 않기로 합니다. 이런 거 우리 부부 별산제의에서 집사람의 옷은 집사람 거, 집사람이 만약에 세탁물을 맡겼으니까 그 세탁물도 집사람한테 받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보면 이제 부부 별산제로 따지면은 네 재산, 네 재산, 내 재산, 내 재산이고 네 옷 맡겼는데 왜 내가 돈 내야 되냐? 이거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경우는 해줘야 됩니다. 왜? 부부 별산제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를 만약에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조차 매번 부부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일상적인 가사 어떤 게 있나요? 뭐 식료품을 구입한다든가 뭐 일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뭐 주택을 임차한다든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교육비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대리권을 서로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더라도 사치품을 샀다든가 도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약에 채무가 생겼다 이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판례 중에 뭐 경차를 산 경우에는 이건 일상가사 대리권으로 보는데 그거 말고 무슨 뭐 외제차 이런 걸 샀다 그런 경우에는 부부 별산으로 해서 이건 산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판례들이 있다고 하네요. 보면.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갑과 을. 그런데 이제 둘은 아직 사랑하는 사이이긴 하지만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진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잠시만요. 갑이 을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혼자 남아있는 을. 너무나 슬프죠. 갑이 떠나고 난 후에 을에게는 갑이 남긴 그런 추억을 자식이 생긴 걸 알게 됩니다. 갑에게 알리지 않고 을은 혼자 자식을 키우기로 하지요. 이런 경우 좀 많이 본 그런 드라마죠. 보면 이제 동백꽃 필무렵과 매우 좀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동백꽃 필무렵을 모방하고 카피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흔하게 많이 나오는 소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이 경우에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둘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닙니다. 법률혼이나 사실혼은 다 똑같은데 혼인신고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로 보면 되죠.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단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과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건 사실혼 관계에서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이 있어.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또 을이 엄마였었죠. 병은 자식이었습니다. 을과 병 사이의 친자 관계는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렇지? 당연히 출생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죠. 보면 그리고 갑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을은 병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됩니다. 친권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친자 관계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바로 이 앞전에서 보는 게 갑하고 병 사이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되긴 되는데 보면 그런데
그런데 갑과 병의 친자 관계는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남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과 병의 친자 관계는 갑의 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발생합니다. 인지. 이 부분도 나중에 친자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갑이 병을 나의 자식으로 인정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그때는 병이 친자가 되는 상황이 되죠. 물론 이제 인지라고 하는 과정 말고 반대로 보면 친자 확인 소송 이런 식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인 C15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 회장님께서 이제 남기신 어떤 자식이 있었었나 봐요. 뭐 혼외자로. 네, 그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 문제가 다 마무리됐는데 그 돌아가신 분 통해서 그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 그 이긴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법률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대형 그 상속 건수가 걸린 대형 사건 중에 하나였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쨌건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울 거는 이제 갑과 병의 친자 관계, 요거에는 갑의 인지가 있어야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하면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